네, 수원 냉장고 영아 살해 유기 사건이 충격을 준 가운데 화성과 창원 등 전국 각지에서 영아 유기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유령 아동을 막을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인데요. 관련 내용 아동 인권 전문 변호사인 곽지연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냉장고 영아 살해 유기 사건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피의자 30대 친모가 구속이 되는데 일단은 구속 배경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일단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 이제 친모 자체는 이 영아 유기 그리고 그 살해 혐의에 대해서 일단 혐의를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현재로서 뭐 반성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친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더해서 이제 범죄 혐의가 이제 충분히 소명이 됐고 도주 우려까지 있기 때문에 구속이 바로 됐고, 그 친모는 이제 영장 실질 심사 자체를 포기를 해서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리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지금 친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가 어렵다라고 하는데 신상정보 공개와 관련한 현행법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신상정보 공개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따른 특정 강력범죄에 해당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영아살해죄는 그 범죄에서 제외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은 이제 영아살해죄라는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혐의로서는 이제 신상 공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적용 혐의가 영아 살해인데 살인죄를 적용해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차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형량에 있어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고요. 영아살해죄의 경우에는 이제 10년 이하의 징역, 그러니까 최상한이 이제 10년까지 적용이 되는 것이고, 일반 살인죄는 이제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뭐 무기징역 내지는 사형까지도 처벌이 될 수 있는 그런 형량에 있어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영아살해죄가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요, 뭐 치욕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지는 양육하기 어려움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는 이유로 분만 중 내지는 분만 직후에 영아를 살해했을 때 영아살해죄가 성립이 되는 것인데, 이 경우는 과연 이것을 분만 직후라고 볼 수가 있는가? 영아가 태어난 지 수시간 내지는 이제 하루가 지난 뒤에 이제 살해를 하게 됐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통 살인죄를 적용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 살인죄에 좀 더 이제 무게를 실어 주신 건데 지금 여러 가지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남편이 이 상황을 인지했는가 아닌가에 대한 초점도 지금 집중이 좀 되고 있습니다. 남편은 지금 참고인 신분인 겁니까? 지금 현재는 아직 이제 참고인 신분으로 이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조사 결과 이제 피의자로 전환이 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남편과 어쨌든 생활을 같이 했고 또 아내의 그 임신 사실을 알고 있었고 또 살해된 딸 퇴원 서류에 남편 서명이 기재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추가 수사가 이루어지면서 어떤 남편의 어떤 공동 정범이라든지 아니면 방조 혐의에 대해서 추가적인 그 조사가 이루어지고 또 얼마든지 지금 곧 피해자로 전환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전환이 되려면 경찰이 어떤 부분을 집중해서 뭐 증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일까요? 그 아이의 출생 사실을 알았느냐, 그리고 그 사망에 대해서 어떤 공모가 있었느냐, 내지는 그 아내가 이제 그 살해 혐의나 살해 고의를 밝혔을 때 어느 정도 방조를 하고 동조를 했는가,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화성에서도 영아 유기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은 어떤 내용인지 또 혐의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짚어주시죠. 네, 당시에 이제 나이가 이제 18세 되는 이제 미혼모였고요. 이 미혼모가 이제 아이를 낳다 보니까 이제 양육이 어렵겠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인터넷 사이트에 이제 아이를 이제 받아가실 분, 뭐 입양 받으실 분, 뭐 이런 이제 검색어로
카카오 채팅창에 이제 그런 내용을 올려서 그 인터넷으로 만난 사람들에게 아이를 넘겼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그 아이의 친부가 되겠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남자친구도 이제 범행에 같이 가담을 하면서 지금 현재는 이제 피해자 신분으로 전환이 돼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예, 지금 경찰 수사가 사라진 아기를 찾는 데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아기의 생사 여부에 따라서도 또 혐의가 달라질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아기가 일단은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기본적인 유기죄에 대해서만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예. 근데 사망이라는 결과까지 발생을 했다면 그때는 이제 유기치사죄 내지는 아동학대 그 치사죄가 적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었느냐 여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원이 감사를 해봤더니요. 지난 8년간 출생에 미신고된 영유아 이 수치가 2,000명에 달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좀 막기 위해서는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가를 저희가 들여다봐야 하는데 그러려면 이 2,000명, 2,000건의 상황에 대해서 공통점이 있었는가, 유사한 좀 점이 있었는가 이걸 좀 분석을 해봐야 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감사원 조사에 따라서 밝혀진 게 한 2,000명 정도라고 하는데 실제로는요 의료기관에서 이제 BCG 예방접종 주사를 맞았는데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그 영아가 예. 2년간만 10,00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를 토대로 이제 감사원에서도 실제 밝혀진 것은 한 2,000명 정도지만 그보다 한 5배 이상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하는데요. 예. 통상 양육이 어려운 뭐 미혼모라든지 아니면 원치 않는 임신을 통해서 이제 아이를 출생하고 그 후에 이제 어떤 불법 입양이라든지 아동 학대 지금 드러난 것은 이제 이런 사례 이런 부분까지 드러났는데 대부분이 이렇게 그 정상적인 아이의 양육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가장 큰 공통점으로 밝혀지고 있죠. 예. 2,000여 명, 정확히는 지난 8년간 2,236명이 이런 사례가 발생했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안타깝게 느껴지는데 그런가 하면 불법 입양 거래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상황인 겁니까? 지금 이 불법 입양과 관련해서도요. 지금 이렇게 출생 등록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불법 입양의 어떤 잠재적 범죄 요소가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입양은 입양 단체를 통해서 거쳐서 이제 입양이 되지 않으면 이건 예. 명백한 불법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아동을 입양 보낸 부모의 경우에는요. 아동복지법상 유기에 의한 아동 학대죄가 적용이 돼서 실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도 처해질 수가 있고요. 예. 이 아동을 입양한 그 상대방의 경우에는 입양특례법에 의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그 사적으로 내지는 인터넷 거래를 통해서 이러한 그 입양이 이루어지는 것은 무분별한 이 아동의 권리를 전혀 말살하는 이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네. 이 점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이것을 본다거나 아니면 인터넷 사이에서도 이런 것들을 확인했을 때는 반드시 신고 절차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넷 말씀하셨는데 온라인에서도 이런 시도 정황들이 여러 발견이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카페, 뭐 예. 블로그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지지만 요즘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카카오 오픈 채팅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더욱더 익명성이 보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데다가 이제 글을 올리기만 해도 뭐 수백 건의 연락이 오고 심지어 이제 출산비와 산후조리비 이런 뭐 3,400만 원을 제공하겠다 이런 것들로 유인을 해서 아동의 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참 참담한 현실입니다. 예, 제도 정비, 입법 과정이 좀 관련해서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도 이야기를 나누면서 드는데 여야가 출생통보제 법안 처리에 일단 속도를 좀 내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실 관련 법안이 이미 15건이나 발의가 됐었는데 좀 수년 동안 이게 빠르게 진행이 안 됐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아무래도 이 부분은 이제 국가가 전담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예.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출생통보제 법안은요, 이제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아이에 대해서 이제 출생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일단은 의무적으로 의료기관 자체에서 일단 그 출생 사실을 국가기관에 통보를 하고 그 통보를 하고 난 뒤에도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이제 출생신고를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를 말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면 의료기관의 그 어떤 행정적이거나 이제 경제적인 부담이 증가할 네. 것이라는 우려가 가장 큰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에서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을 통해서 자체 시스템으로 등록하는 그러한 의견에 대해서도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저희가 앞서 짚어봤던 게 출생 통보제가 있고 지금 보호 출산제 이야기도 이제 공방이 오고 가고 있는데 이게 찬성 측의 의견은 어떤 거고 반대 측의 의견은 또 어떤 겁니까? 보호출산제는요, 익명으로 출산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보호출산제가 도입이 되면 이렇게 뭐 신고를 하지 않고 이런 것을 이제 미연에 막아서 보다 더 양육으로부터 일단 최대한 빠르게 해방을 시킴으로써 예. 부모가 아이에 대한 어떤 양육의 권리와 이런 것들을 빨리 포기할 수 있게. 근데 그 과정에서 자신의 출산 기록이라든지 출생 기록을 익명성이 보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산모의 어떤 자기결정권이 보장이 될 수 있다. 예. 이런 것이 이제 찬성하는 측의 의견이고요. 근데 그와는 반대로 아이가 이제 태어난 아기가 근본적으로 어떤 자신의 뿌리를 찾을 권리, 자신의 어떤 아동의 인권 자체를 말살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제도 도입 자체는 반대한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보호출산제의 도입은 일단 지금 이렇게 극명하게 드러난 것과 같이 10,000명이 넘는 정도의 어떤 미신고 출생 사례가 있다라는 것은 사실상 아동보호 체계의 사각지대로 그 아이들을 몰아넣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우선적으로 아이가 온전하게 태어나서 출생신고를 받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등록될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네. 일단 보호출산제 도입 자체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들고요. 다만 무분별한 이런 양육 포기를 조장한다 이런 우려를 반영을 해서 예. 보호 출산이 허용될 수 있는 요건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법문에 명시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양육의 어려운 상황의 어떤 대표적인 것으로 경제력이 힘든 것은 어느 정도여야 되는지 아니면 뭐 성범죄로 아이가 태어나는 경우라든지 이런 세세한 구체적인 그 규정을 좀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예. 듭니다. 보호출산제 관련해서도 어떤 보완 방향을 좀 제시를 해주셨으니까 그럼 앞서 저희가 짚어봤던 출생통보제 관련해서 이제 뭐 의료단체들의 부담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보완을 할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일단은 의료단체에게 이제 그 부담을 최대한 시키지 않는 쪽으로 의료체계와 최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 아동을 보호하고 충분히 이런 사회 구성원으로 잘 건전하게 성장시킬 의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라는 것은 아동 인권 권리 규약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적이거나 어떤 인력적인 부분을 의료기관에 전가를 하기보다는 실제 그 뭐 국가기관의 인력 일부를 뭐 각 병원에 이제 뭐 보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일단 인력 시스템을 병원이 아닌 국가가 책임지는 것으로 내지는 아니면 그러한 비용들을 국가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쪽으로 그렇게 네. 아마 진행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대책 마련을 짚어봤는데 사실은 법이라는 거는 이제 좀 마련이 되고 시행이 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당장 이런 상황들을 좀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은 없을지요? 일단은 지금 법 개정이 없이도요, 그 아이의 출생 자체를 확인하고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 일단 병원에서 그 아기에게 예방 접종을 하기 위해서는요. 임시 신생아 번호라는 것이 부여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임시 신생아 번호를 부여하고
그 보건복지부에 이제 진료 정보가 제공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았더라도 출생한 아이의 존재 자체는 국가기관에서 지금 현재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정보를 통해서 임시 신생아 번호가 부여된 아이가 한 달 이내에 출생 신고가 되었는지를 살펴봐서 예. 그렇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출생 신고를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도 그 미신고된 아이의 출생 신고를 요청하는 방법은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관련 제도가 또 빨리 정비가 되고 논의들도 진척이 돼서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대안이 마련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요, 아동인권 전문 변호사 곽지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